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요, 145쪽 세포막을 큼지막하게 도식화한 거고요. 자, 세포막을 보시면은 기본이 되는 게 인지질 이중층이지. 그리고 단백질이 군데군데 꽂혀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은 친수성 부위와 소수성 부위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는 70% 가까이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세포 밖에도 물이 있고 세포 안쪽에도 물이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사방에 물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인지질 이중층은 물과의 반응을 통해 친수성 부위가 물 쪽으로 배열하게 되어 있고요. 소수성 부위는 꼬리끼리 이렇게 배열하게 됨으로써 막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물질이 필요한 경우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자, 이것을 물질 출입이라고 하죠. 자, 이런 물질 출입은 몇 가지 원리가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해당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런 것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여과 없이 확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는 산소처럼 기체 분자이며 물과 친하지 않고 분자량이 작은 아이들은 쉽게 인지질의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자량이 크다거나 혹은 작아도 얘네들이 물과 너무 친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반드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매개해야만 합니다. 단백질 통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포도당은 분자량이 너무 커. 그래서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요. 또 분자량이 작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물과 친하다면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온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삼투현상. 삼투현상은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70% 가까이가 물로 되어 있다 했었죠. 때문에 물의 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기본은 확산이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은 확산이지만, 그래도 물은 순수한 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용질과 함께 있는 용액으로 있기 때문에 용액의 관점에서 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용액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자, 세포 안쪽에 용액의 농도가 0.9%고 그것을 0.9%의 용액에다가 넣었을 때는요, 자, 세포 안팎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나가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상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혈구를 이번에는요, 주변에 뭐 한 0.9%보다 더 높은 용액의 농도 상황으로 맞춰보자면은 물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서 세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반면에 증류소에 넣으면은요, 주변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 이번에 안에서 밖으로, 다시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포의 부피가 커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물은 삼투 현상에 의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삼투 현상은 반투막, 세포막과 같은 반투막을 경계로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용액의 농도가 높은 곳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효소. 우리 몸에서는 화학 반응이 한 수만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수만 가지에 해당하는 화학 반응은 각각 효소라고 하는 것이 관여를 하고 그것을 생체 내에서 반응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생체 촉매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전체적으로는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자, 이 물질 대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이런 점에서 차이가 좀 나죠. 포도당은 400도씨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연소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열과 빛이 방출됩니다. 포도당은.
그 포도당을 우리가 섭취를 하고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소비해버리면은 400도씨가 격렬하게 반응해서 연소해가지고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과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천천히 길게 조금씩 방출시켜서 소비하는 거예요. 소모하는 겁니다. 그 단계마다 효소가 관여합니다. 좀 차이를 좀 볼게요. 포도당은 연소를 통해서도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포도당은 호흡을 통해서도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연소든 호흡이든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쓴다라는 것에는요, 차이가 없어요. 연소는 400도씨에 해당하는 열이 한 번에 방출되는 반면 호흡은 40도씨 미만의 열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방출이 일어나요. 그 단계마다 효소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 효소는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그래서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역시 촉매로서의 성격인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버리는 효소는 다시 못 쓰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높이만큼 있습니다. 요만큼의 높이만큼. 자, 효소가 없을 때도 반응물과 생성물의 높이만큼 차이 나는 요 에너지량은요, 이 반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내지는 방출시키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소가 있는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효소가 있든 효소가 없든 반응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만큼의 에너지는 똑같이 방출이 돼요. 하지만 반응이 누가 더 쉽게 일어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소가 없을 때는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고 효소가 있는 경우는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효소가 있을 때의 이 언덕 높이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자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이만큼 낮춰서 반응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촉매입니다. 그래서 생체 촉매라고 부르죠. 자, 효소는 특정 효소는 반응물, 즉 기질하고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물을 기질이라고도 해요. 기질. 특정 효소는 특정 반응물 기질하고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하고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별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 말은 아밀레이즈의 기질이 뭐죠? 녹말이지. 녹말하고만 반응이 일어나고 단백질하고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로 대입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효소의 특성을 효소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특이성은 둘도 없어. 난 너하고만 반응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를 이렇게 이루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고요. 효소가 생성물을 내면 이 효소는 다시 또 다른 똑같은 종류의 기질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효소로 인해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독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해독작용. 그다음에 소화효소는 먹은 음식을 차례차례 잘 분해를 시키고요. 그리고 상처 난 부위가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우리 몸의 근육뼈 등등을 이루는데 효소가 또 관여를 하죠. 그래서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은 우리 몸의 반응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생명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 네,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뭐냐면 첫 번째,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요. 두 번째,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녹말이 가지고 있는, 아니, 똑같은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열량이라 할지라도 얘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연소로 방출이 일어나면은요, 연소가 일어나면은 얘네들이 400도씨가 넘는 온도에서 격렬하게 짧은 시간 동안 반응이 일어나고요. 만약에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 똑같은 열량이지만 천천히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식혜는 싹이 난 보리의 아밀레이즈를 이용해서 만든 전통 음료이다. 식혜를 만드는 과정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효소의 작용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설명해보자.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각각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다시 설명드려보자면, 자, 얘가 식혜의 베이스가 되는 거는 밥이죠. 밥은 그러니까 기질에 해당하는 거야. 기질, 반응물. 효소는 싹이 난 보리에 있는 아밀레이즈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녹말과 아밀레이즈가 반응이 일어나면 엿당이 되겠네. 그래서 단맛이 충분히 우러나왔다. 그 싶을 때에 그 시점에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한번 끓여요. 그러면 아밀레이즈가 변성이 일어나서 그 적당한 단맛이 유지되는 선에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 아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은 심심한 대로 그냥 다 대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그리고 계획된 설계된 그런 구호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에 있는 염색체를 이렇게 풀어헤치면 DNA가 되는데 그 DNA는 1에서 2m가량이 되고 그 중에 단백질을 설계화한 부위가 있다면 그것은 유전자라고 하고 그 유전자가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에 뛰어들게 되면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겠죠. 단백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유전자는 이 DNA 예고자 1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 모든 세포들이 다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생물의 종에 따라서 미생물의 경우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세포도 있어요. 그러면 세포 안에 그냥 DNA만 덩그러니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세포는 핵이자 세포인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 세포처럼요. 핵막을 이렇게 예쁘게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의 경우는 안에 들어있는 DNA가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RNA로 유전자로 전달이 되어지고요. 이를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된 RNA는 핵막을 빠져나와서 세포질의 리보솜을 찾아가 그리고 번역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들이 엮여서 단백질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고 생명 중심 원리의 그 뜻은 뭐냐면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백질들을 만들어낸다 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렇게 두 체계가 다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RNA의 DNA를 여기가 이제 사람의 세포로 가정하고요. 이 DNA 이 부분을 다른 세포나 아니면 다른 개체 내지는 미생물에게 심어놓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시키면은 원래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요 단백질과 다르지 않은 단백질들이 만들어진다.
그게 보호 체계가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이 부위가 RNA고 RNA의 염기 3개 조합은 이 한 세트가 3개로 엮여져 있는 이 한 세트가 아미노산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무엇을 지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를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이라고 합니다. 이 코돈은 RNA의 부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코돈이 사실은 DNA로부터 전사된 부위겠지. DNA 어디가 전사된 것일까? C, G, U는 DNA의 G, C, A, GCA가 전사되어서 만들어진 코돈이지. 그러면 이 GCA는 이 CGU의 3염기 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3염기 조합. 아시겠죠? 자, 코돈을 밝힌 사람들이 코돈의 체계를 통해 가지고 많은 단백질들이 인공적으로 내지는 합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중심이 된 주축이 된 과학자가 가운데 니런버그라는 사람이고요. 내지는 홀린 코라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코돈이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을 가리키고 지정하는지를 미생물을 통해서 밝혀냈다 합니다. 이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96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된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 개념 정리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인 단위인 것은 세포이겠죠. 세포. 그 다음에 2번.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 여기는 엽록체. 3번. 세포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성한다. 미토콘드리아. 4번. 단백질이 합성되는 곳. 리보솜. 5번.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의 뭐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투과도가 달라지는 세포막의 특성입니다. 이것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죠. 선택적 투과성. 3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기체 분자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칠하고 이온과 포도당근 단백질을 통해서 칠한다. 각 칠들은 확산입니다. 확산. 물은 뭐에 의해서 이동한다? 삼투현상. 삼투현상. 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생체의 촉매이다. 자, 그림에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여기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여기서 요만큼. 다음 11.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분. 이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12번.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고 RNA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정보의 흐름. 이것을 생명의 중심 원리라고 표현하죠. 중심 원리. 1. 그러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핵, B는 미토콘드리아, C는 리보솜, D는 엽록체. E가 가리키는 게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봐야 돼. 안쪽을 가리켜. 그러면 세포막. 바깥쪽이 F네. 이것은 세포벽. 막과 벽은요,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물질로도 그렇고요. 물질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과 물에 대한 어떤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달라요. 1번. 비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곳. D.
유전 물질이 있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 것. A. 세포 호흡으로 세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 B. 세포막의 성분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 좋습니다. 니은. 세포막은 두껍고 단단하여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땡. 두껍다는 표현. 단단하다는 것은 세포 벽을 가리키는 거야. 지금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조절한다. 그렇죠? 3번. 그럼 세포막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특성을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4번. 그림의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A도 B도 확산이죠. 그냥 확산하냐 아니면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냐 그 차이점이죠. 기억. A의 농도는 나에서보다 가에서가 높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농도가 낮은 쪽인 나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니은. 이산화탄소는 A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디귿. B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모두 같은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한다. 이 말은 틀렸는데 이 말이 가리키는 게 뭔지 설명드려볼게요. 나트륨 이온이라든가 칼륨 이온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극성을 띠고 있고요.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극성 용매인 물과 굉장히 잘 친해. 때문에 A처럼 이동할 수가 없어요. B처럼 이동해야 돼. 하고 이거 단백질 통로 하나 딱 뚫었다고 나트륨도 여기서 칼륨도 여기서 확산되는 게 아닙니다. 나트륨 이온만 이동시키는 단백질이 따로 있고요. 칼륨 이온만 이동시키는 단백질이 역시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동하는 물질은 모두 같은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한다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옳은 표현입니다. 5번. 다음은 물질 대사를 설명한 것이다. 물질 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보다 높은 온도에서 잘 일어난다. 예, 여기가 틀렸네. 높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은으로 고쳐야 되겠죠. 낮은 온도에서 잘 일어난다. 6번. 그림은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화학 반응의 에너지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와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각각 무엇일까요? 자, 활성화 에너지는 위쪽에서 찾아줘야 돼요. 얘가 효소가 없을 때구나.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얘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반응열. B는 뭐라고 표현하는 건 없어요. 그냥 반응열과 효소가 있을 때의 반응열과 활성화 에너지를 합한 값이네요. 7번. 자, 이 효소는 이렇게 반응하는 반응물과 반응을 하고서 모양이 유지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기억.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는다. 옳거니. 니은. 효소는 반응이 끝나면 다시 작용할 수 있죠. 없다가 틀렸네요. 디귿. 효소 한 종류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에 작용할 수 있다. 옳지 않죠? 여러 종류가 아니라 한 종류 반응을 여러 번 쓸 수가 있는 거야. 8번.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보기, 기억.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니은.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디귿. 밥 속의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리얼. 상처가 나서 출혈이 되면 혈액이 응고된다. 이 모든 것이 다 효소가 관여하는 현상들입니다. 9번. 그림은 동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전사, 나는 번역. 가전사, 나 번역.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10번. 그림은 DNA 염기서열 중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부분에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18개. 이 부분에 포함된 3염기 조합은 최대 몇 개일까요? 3개씩 묶으면 되겠죠? 총 6개. 3, 6, 18. 다음 3번. 이 부분이 전사돼서 만들어지는 RNA의 염기 서열을 쓰시오. 자, 그러면 A, U, G, C, G, G, U, U, A, C, C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11번. 생명체의 유전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생물종마다 유전 보호 체계가 다르다.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AUG라는 코돈을 우리 몸에서는 메사이오닌으로 번역하고요. 마찬가지 그 코돈을 대장균에다가 넣어도 대장균은 그것을 메사이오닌으로 번역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보호체계가 다 똑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체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니은. 생명체는 DNA를 통해서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디귿.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합성된 단백질이 생명체의 특정한 기능을 한다. 그렇지, 단백질은 뭐 여러 종류의 기능을 할 텐데 효소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호르몬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항체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쓰임새로 따지면은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번. 표는 4가지 물질의 특성과 세포막에서 확산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확산들을 하는데,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요, 크기도 작지만 용해성, 물과 잘 섞이지 않아서 단백질이 필요로 한 거야. 포도당은 게다가 덩치도 크고 물하고도 친해. 그러면 당연히 단백질이 필요로 한 거지. 글리세롤은 크기는 작아. 물에 잘 녹아. 물에 잘 녹는 성질과 작다라고 하는 성질이 서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하고 상충적이지. 그래서 인지질과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고요. 산소는 크기는 작은데 물에 안 녹아 잘. 그래서 인지질층을 통해서 확산됩니다. 자, 먹은 음식이 체해서 더부룩해지면 소화제를 먹을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거야. 소화제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 먹은 음식물들이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죠. 소화제는 소화 효소들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발효 이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전통 음식들일 거예요. 식재료입니다. 김치, 막걸리, 포도주, 또 식초, 요구르트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발효는 사람도 일부 하는데 그래도 미생물의 전유물쯤으로 우리는 각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미생물을 식품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발효 산물들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발효를 일단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 또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우리 세포는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로 하지?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겠지?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포는 물질을 흡수해야 되겠죠. 산소 흡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는 흡수해 줘야 돼요. 산소는요, 미토콘드리아에 막바로 전달이 되어져서 쓰입니다. 포도당은 안 그래. 포도당은 몇 번의 분해 과정을 거쳐요. 포도당을 일단은 흡수하잖아. 흡수된 포도당이 한 10단계 정도 변형을 거쳐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져. 두 분자의 ATP와 두 분자의 피로브산이 만들어져. 이거 모르셔도 돼요. 피로브산이 만들어진다 몰라도 돼. 그냥 이것만 알아.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호흡 과정이 뭐냐면은 이 피로브산을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에 보내잖아. 그러면 미리 흡수했던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서 34개의 ATP를 마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물이 방출되고요. 이산화탄소도 생기는 거지. 한 분자의 포도당을 최대 36개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아시겠죠? 그 만들어진 ATP 가지고 우리는 뭐하니? 운동하고요. 화색하고요. 감각하고요. 수다도 떨어요. 포도당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구나.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래도 호흡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우리의 미생물, 오늘 주인공은 또 미생물이니까 미생물도 과연 이렇게 할까? 자, 미생물 예를 들어서 효모라든가 이런 아이들. 자, 여러분 미생물이 운동을 합니까? 축구, 농구 이런 건 안 해도 소소하게 움직임은 있겠지? 생각을 할까요? 감각 활동을 할까요? 없지 않아 하긴 하겠지만 우리처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 가장 본능에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다를 떨까요? 다른 개체와 화학적 교감은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처럼요,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할애해가면서 정보를 나눈다거나 한편 또 그렇지는 않겠죠. 자, 일단 미생물은요, 삶이 굉장히 단순해. 그저 단백질 몇 개 만들고 자기 새끼 만들어내는 게 얘 삶의 전부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ATP 많이 만들어서 쓸 일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미생물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당 과정이라고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만들어지는 그때 ATP 두 개 있죠?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아. 충분히 잘 살아. 왜? 미생물의 삶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럼 피로부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이용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에탄올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미생물은 젖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아이는 아세트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미생물은 피로부산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더 안정화된 그런 물질들을 만든다는 거지. 미생물 입장에서요, 반려는 요 두 개의 ATP를 얻어내기 위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호흡과도 같은 거야. 호흡과도 같은 거야.
그 과정에서 에탄올, 젖산, 아세트산, 미생물 입장에서는 요만큼도 필요 없는데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과연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물질들인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발효가 언제, 왜, 어떻게 시작된 그런 식문화의 방법인지는 잘 몰라.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저장을 하려다 보니 먹을 수 있는 것과 저장된 것 중에 먹을 수 없는 게 구별이 되더라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저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과 그런 것들을 개발하다 보니 이런 음식들이 만들어진 거고, 나중에 후대 과학자들이 까보니까 발효하면서 젖산, 아미노산, 바이타민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많이 분비를 하게 되더라. 미생물이 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한편 왜 발효를 하게 되면 그 음식물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 음식물을 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먹게 되거나 먹지 못하게 된다거나. 먹게 되는 거는 숙성 내지는 발효가 일어난 거고, 못 먹게 된 거는요, 썩거나 부패가 되는 것이겠지. 근데 발효를 하게 되면 다른 부패 미생물이 부패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건데, 부패 미생물들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부패가 안 돼. 썩질 않아. 썩질 않아. 자, 그래서 발효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발효는 어떤 영양소가 풍부한 그 어떤 발효원이 있는데 그것을 오래 장시간 보관하기 위해서 하게 된 방법이고, 발효를 할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얘네들은 이 두 개의 ATP를 얻어내는 것에 그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ATP보다는 얘네들이 더 관심이 있었던 거야. 아세트산, 식초, 젖산, 요구르트 만들 때에, 그다음에 에탄올, 술. 자,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런 식문화가 발효 문화고, 발효를 통해서 미생물의 발효는 사람들이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